수치심이라는 감정 다들 느껴보셨죠? 근데 이걸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 감정이요, 사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이거든요. 오늘 한번 이 수치심이 대체 어떻게 우리 얼굴에 또 사회 전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새기는지 그 아주 깊숙한 심리적 원리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신성함은 얼굴에 낙인을 남길 수 없다. 이게 무려 고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한 말이래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예전부터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존엄성, 그 중심에 바로 얼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낙인을 찍는다는 건 이건 그냥 벌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냥 파괴해버리는 가장 끔찍한 모욕이었던 겁니다. 그럼 수치심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하네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생기는 고통스러운 감정. 이게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얼굴 확 달아오르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나도 모르게 눈을 피하게 되고 바로 우리 몸이 먼저 알아요. 내 안에 숨기고 싶었던 뭔가가 바깥으로 확 드러나는 그 순간의 고통.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강력한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실수 좀 했다고 느끼는 그런 단순한 감정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은요, 그 뿌리가 훨씬 더 깊은 곳,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바로 그 유아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수치심이 내가 뭘 잘못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어릴 적에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완벽하고 싶었던 욕망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여기 유아적 전능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기였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고파서 울면 밥을 주죠. 불편해서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요.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은 느낌. 바로 그게 유아적 전능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그럴 순 없잖아요. 크면서 점점 깨닫게 되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바로 이 순간, 완벽하다고 믿었던 나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바로 이 순간. 이 분석에서는 이때 수치심이 태어난다고 봐요. 내가 전능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그 고통. 그게 바로 수치심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문장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정신분석가 위니콧의 환자가 한 말인데 저에게 불완전함은 거부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라니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 어릴 적에 느꼈던 불안감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자체를 뭔가 잘못된 것, 나쁜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원초적인 수치심의 무서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치심이 내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내면의 감정이 어떻게 바깥으로 향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실 다 알잖아요.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약한 구석이 있다는 거. 근데 이 불안감을 계속 안고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 사회가 뭘 하냐면요. 하나의 거대한 허상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정상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상인을 대리자궁에 비유하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다른 것들 투성이잖아요. 그 자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심리적인 안전지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나는 정상이야 라는 이 허구적인 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뭔가 내가 완벽하고 안전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막인 셈이죠. 그럼 낙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딱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안의 불안감을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쓱 다른 사람한테 던져버려요. 이걸 투사라고 하죠. 두 번째,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딱지를 붙여요. 너는 비정상이야 라고 선을 긋는 거죠. 이게 낙인이고요. 마지막 3번째, 그렇게 하고 나면 나는 쟤랑 달라 이러면서 거짓된 우월감이랑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에서 낙인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낙인을 찍는다는 게 그냥 너는 나빠 하고 딱지 붙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그 사람을 아예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바로 비인간화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배자들이 그렇게 사람 얼굴에다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자체에다 낙인을 찍으려고 했던 거죠. 인간이 아니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수치심이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위험한지를 이해하려면 딱 하나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수치심하고 죄책감, 이 둘의 차이예요. 차이가 아주 명확해요. 한번 보세요. 수치심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정체성을 공격해요. 너는 글로먹은 인간이야. 이렇게요. 근데 죄책감은 달라요. 그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죠. 네가 한 그 행동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대상의 완전히 다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법은 수치심이 아니라 죄책감을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책감 안에는 다른 사람도 나처럼 권리가 있는 소중한 존재니까 해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수치심으로 벌을 주는 건 그 사람의 존엄성 자체를 그냥 짓밟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가 공적으로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주는 처벌을 한다? 그건 우리 사회가 평등과 존엄이라는 가장 기본으로 삼는 가치를 국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수치심은 정말 나쁘기만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수치심은 항상 이렇게 파괴적이기만 할까요? 좋은 점은 하나도 없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분석에서는 다른 종류의 수치심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수치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건설적 수치심이라는 건데요. 이건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르시스즘하고는 정반대예요. 나도 너도 불완전하고 우린 서로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이야기가 딱 좋은 예시예요. 밀은 어릴 때 너무 엄격하게 교육을 받아서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자기 내면을 되찾으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바로 이 과정, 자신의 약점을 똑바로 마주하는 이 자기 성찰적 수치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는 힘이 되어준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지 그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건 그냥 개인의 노력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제도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낙인의 위협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촉진적 환경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결국 정의로운 사회란 이런 사회가 아닐까요? 우리 인간을 한쪽 면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회예요. 우리 모두는 분명히 유능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끌어안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옥죄는 이 지독한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열쇠가 아닐까요?